3장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협상을 맺고 계약서에서 서명한다. 그리고 백인이 한 번도 발을 내딛지 못한 아드키모니곡과 여러가지 계획들에 대해 의논한다. 스바냐 거리 끝에서 두 번째 집에 내 친구 알도가 살았다. 알도 아버지는 성향 마술과 카드 게임으로 유명했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큰 여행사도 갖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알도가 내 자전거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도 부모님은 알도에게 거의 모든 걸 사주지만 딱 하나 사주지 않는 게 있었다. 알도 부모님은 언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고 특히 바이올린 진도에 방해가 될 거라며 알도에게 자전거를 절대 사주지 않았다. 나는 집 밖에서 휘파람으로 알도에게 신호를 보냈다. 알도가 나타나더니 단번에 상황을 알아차렸다. 알도는 자기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자전거를 뒷마당에 있는 안 쓴 창고로 몰래 들여놓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알도 아버지 서재로 갔다. 알도 아버지는 카이로로 나흘간 출장을 가고 없었다. 평소처럼 음침하지만 나를 잡아끄는 듯한 냄새가 났다. 그곳에는 소곤거리는 비밀과 입 다물고 있는 카펫, 은밀한 결핵과 가죽덮개, 금지된 속삭임과 먼 여행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금박으로 된 글자가 새겨진 가죽 책표지가 햇빛에 바르지 않도록 여름 내내 서재문은 닫혀 있었다. 우리는 커다란 독일 지도책을 꺼내서 아프리카로 가는 모든 길을 조심스럽게 비교했다. 알도 어머니는 보모의 루이지를 시켜 땅콩,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가 담긴 접시를 보냈다. 파랗고 예쁜 유리잔에 오렌지 주스도 담아들여 보냈는데 아주 찬 유리잔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우리는 땅콩과 호두를 다 먹어치우고 해바라기 씨를 먹기 시작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야기로 옮아갔다. 알도가 남몰래 자기만의 자전거를 갖는다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헛간에 숨기는 게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토요일 아침 일찍 알도의 부모님이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알도는 몰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자전거를 탈 권리는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 나는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자전거에 대해 맘에 들거나 못마땅한 점을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바퀴살, 밸브 장치, 안전 밸브에 대해, 배터리는 자전거와 비교하면서 핸드브레이크, 이것은 속도에 쓰이는 것인데 고장나면 사람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핸드브레이크는 페달 브레이크와 대조하여 언덕 아래 뷰타키를 갈 때면 차라리 기도를 시작하는 게 낫다. 평범한 진판은 스프링이 달린 진판과 비교하여 램프와 반사경 그리고 그 밖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줄로족과 부시맨, 호텐토토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각 부족들의 비슷한 점과 서로 다른 그들만의 특징,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한지 이야기했다. 나는 수단의 수도인 하루툼의 끔찍한 구세주 마이디에 대해, 탄자니아 숲에서 온 진짜 원조 타잔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그러고는 우방기 샤리에 있는 잠베지강이 시작되는 곳까지 나의 여행은 이어졌다. 알도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다. 알도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혼자 기쁜 생각에 빠져 점점 더 긴장하는 것 같더니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방으로 가. 내가 평생 꿈꾸던 것보다 더 멋진 걸 보여줄게. 좋아. 그렇지만 서둘러. 오늘 여행을 떠나야 하거든. 서재를 나와 알도의 방으로 따라갔다. 알도의 방으로 가려면 알도네 집 전체를 다 지나가야 했다. 집은 굉장히 넓었고 커튼이나 카펫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실내는 약간 어두웠고 이국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거실에 알도 할아버지 갈색 시계가 있었는데 황금 비늘이 달려있고 숫자 대신 네모난 히브리 글자가 있었다. 벽을 따라 낮은 벽장이 있고 그 위에 은이나 나무로 만든 작은 골동품 장식장이 있었다. 또 은으로 된 악어도 있었다. 악어의 꼬리는 보통 꼬리가 아니었다. 지렛대 역할을 해서 꼬리를 잡아당겨 살짝만 누르면 알도 아버지의 손님을 위해 알도가 턱으로 열매를 깨트릴 수 있었다. 응접실과 거실 사이에는 복도문에는 캐사리오가 밤낮으로 문을 지키고 있었다. 해초로 속을 채운 캐사리오는 눈에 검은 단추가 박힌 커다란 모직개였다. 캐사리오는 검은 단추 눈으로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부엌에는 커다란 마호가니 식탁이 있었는데 양말을 신은 것처럼 튼튼한 식탁다리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거실 벽에는 금박을 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자라는 글, 이것은 알도네 집 가문이다. 글이 파란 가젤과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에 둘러싸여 맞은편 벽에 붙어 있었다. 부엌에서 문을 열면 흡연실이라고 쓰여있는 골방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아주 커다란 그림이 한쪽 벽 전부를 가리고 있었다. 그림에는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까만 눈동자만 내놓고 있었다. 하얀 손으로 거지에게 금화를 내밀고 있었는데 마치 불에서 나오는 불똥처럼 사방으로 작은 빛이 퍼지고 있었다. 거지는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하얀 망토를 입고 있는 거지는 아주 하얀 수염을 하고 두 눈을 감은 채 행복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 있는 작은 이름표에 체러티라고 써 있었다. 나는 알도네 집에서 가끔 놀란 적이 있었다. 알도의 부모인 루이자는 아르메니아인인데 16인가 17살 된 예의 바른 소녀였다. 루이자는 항상 파란 치마 앞에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언제나 막 새로 다림질한 것처럼 보였다. 루이자는 알도와 이탈리아어로 말할 수 있었고 알도의 말에 무조건 복종했다. 루이자는 무척 공손하게 나를 대했으며 어린 신사라고 불렀다. 나는 그게 좀 낯설기도 했지만 꿈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가끔 히브리어로 루이자가 나를 그렇게 부를 때면 내가 정말 어린 신사가 된 것 같았다. 루이자는 흡연실에는 커다란 그림 속 여자의 딸일까? 만약 그 딸이라면 왜 그렇게 닮은 걸까? 그 그림의 제목이 체러티인가? 아니면 그림 속 여자의 이름이거나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이거나. 이 교시 수업 선생님 이름이 마골릿 체러티였다.
그 선생님이 알도에게 알디드라는 히브리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렇지만 누가 흡연실까지 갖춘 집에 사는 아이에게 알디드 같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집에는 방 2개와 부엌이 하나 있는데 평범한 나무 식탁 하나랑 바닥이 골풀로 된 의자밖에 없었다. 봄에는 병 안에서 아네모네와 아몬드가 꽃을 피우고 여름과 가을에는 도금냥 가지가 자랐다. 우리 방의 커다란 벽에는 괭이를 들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배를 향해 가는 선구자 그림이 있을 뿐이었다. 흡연실 끝에 유난히 낮은 문이 있었다. 우리는 그 문을 지나 5계단을 내려가서 알도의 방으로 갔다. 알도의 방 창문 너머로 빽빽한 빨간 지붕들이 내려다 보였고 지붕을 넘어 동쪽으로 교회탑과 산들이 보였다. 자, 알도가 마술이라도 부릴 것처럼 말했다. 이걸 잘 봐. 알도는 허리를 구부리더니 커다란 상자에서 기찻길 조각들과 작은 정거장 몇 개, 양철로 만든 기차를 꺼냈다. 뒤이어 정말 멋진 파란 엔진과 빨간 짐칸도 꺼냈다. 우리는 마룻바닥에 앉아 그것들을 전부 조립하기 시작했다. 기찻길을 깔고 신호등, 주변 장치까지 조립했다. 주변 장치는 양철에 산뜻하게 칠을 해서 만든 것으로 언덕, 다리, 호수, 터널도 있었다. 철길을 평화롭게 바라보는 아주 작은 솥까지 언덕에 그려져 있었다. 조립을 마치고 나자 알도가 전기 플러그를 꽂았다. 그러자 마법의 세계가 곧장 살아 움직였다. 엔진 소리와 함께 기차 바퀴는 트랙을 따라서 바쁘게 움직였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동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에는 신호등에 불이 켜졌다. 화물 열차와 객차가 서로 경적을 울리며 인사하고 나란히 놓인 철길 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렸다.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거 말이야. 알도가 약간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거 엘리코 대부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대부님은 지금 베네수엘라의 부왕이야.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우주의 왕이시여. 나는 말이지. 알도가 대수롭지 않은 듯 계속해서 말했다. 전부 다 너무 지겨워. 시간 낭비인 건 말할 것도 없지. 나는 요즘은 장난감보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놀아. 그래서 내가 이 장난감을 갖는 게 낫겠어. 내가 아직도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말이야. 내 영혼은 가슴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알도가 점점 더 딱딱하게 말했다. 물론 선물로 줄 생각은 없어. 물물 교환이야. 내 자전거를 바꾸는 걸로. 어때? 와우. 나는 생각했다. 와우, 좋았어. 신이 났지만 차분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안 될 것 없지. 그리고 당연히 알도가 계속 말했다.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야. 내 자전거와 내 조립품 일부만 바꾸는 거야. 엔진 하나, 기차 5대, 기찻길 3m, 그 이상은 안 돼. 뭐 내 자전거엔 빗장도 없잖아. 지금 와서 아버지 서랍에서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올게. 너만 괜찮다면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다음 악수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협상한 대로 기찻길이랑 기차를 골라도 좋아. 엔진 하나하고 물론 그 중에 제일 작은 걸로. 큰 거는 안 돼. 금방 올게. 차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있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쿵쿵 뛰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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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정말 웃기는 노래였다. 나는 계약서에서 서명을 하고 알도네 집에서 나왔다. 리본이 묶여진 구두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서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처럼 스바냐 거리를 뛰어났다. 저녁 식사 때까지 약 3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엉망진창인 우리 집 정원에 기찻길을 꾸밀 생각을 했다. 구불구불 강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우고 강 위에 다리를 놓아 철길을 만들어야지. 언덕을 쌓고 계곡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 뿌리 아래 터널도 만들어야지. 거기서부터 나의 새 기찻길이 황무지로 사하라와 그 너머로 우방기 샤리 땅의 잠베지강이 시작되는 곳까지 지금껏 백인이 발을 내디딘 적 없는 거친 땅과 숲으로 향하리라.